배트맨과 조커, 이순신과 도요토미 히데요시, 루즈벨트, 처칠과 히틀러, 스탈린. 이 이름들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맞습니다. 모두 대표적인 영웅과 그들의 라이벌이었던 악당, 즉 빌런이죠. 빌런은 라틴어 빌라누스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빌라누스는 고대 로마의 농장이라고 하는 빌라에서 일하는 농민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빌라누스들은 차별과 공궁에 시달리다가 결국 상인과 귀족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악당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흔히 선과 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하죠. 악이 없는 선은 없고 선이 없는 악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웅인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빌런이, 빌런도 누군가에게는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웅과 빌런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래서 준비한 지구 영웅전 더 빌런. 과연 빌런은 왜 영웅이 되지 못했는지 우리가 몰랐던 색다른 시선으로 역사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더 빌런 편 첫 번째 주인공 누굴까요? 그와 관련된 힌트를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이겁니다. 이 비행기는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주력 전투기였던 알바트로스입니다. 독일 전투기들이 그렇지만 빠르고 기동성 좋고 화력 충분하고 확실히 독일의 디자인이 멋있어요. 진짜 주력이었던 알바트로스. 두 번째 힌트는 이겁니다. 생소한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바로 나치 치대문자입니다. 이 SS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공포의 대상이었고 주요 학살 사건들은 사실 SS가 많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힌트 이겁니다. 근데 마지막 힌트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정말 무서운 청산가리 캡슐입니다. 이 인물은 청산가리 캡슐을 먹기 몇 달 전 국민은 언제나 지도자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 그건 아주 쉽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영웅에서 독약 한 알로 생을 마감한 인물. 그가 바로 지구 영웅전 더 빌런 편 첫 번째 편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히틀러가 인정한 나치 독일의 공식 2인자 헤르만 괴링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헤르만 괴링 편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마는 독일 나치당 지도자이며 제3제국의 정권 창시자죠. 세계대전의 주범이고 현대사 최악의 전범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괴링은 히틀러와의 단 한 번의 만남, 첫 번째 만남에서 히틀러의 추종자가 됩니다. 두 번째 인물은 하일리 힘러입니다. 힘러를 알면 2차 세계대전사를 좀 아시는 분이죠. 히틀러의 왼팔이자 SS 친위 대장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아우슈비츠 등 강제 수용소를 설립하고 인체 실험을 지휘했던 사람이고 홀로코스트의 진짜 악명 높은 조직가입니다. 히틀러보다 더 잔인한 인간으로 꼽히기도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성격은 되게 나약하고 이 사람은 은행원 출신이거든요. 조용한 사람이 무섭다니까. 그러면 괴링하고는 어떤 관계냐? 히틀러의 2인자 자리를 두고 괴링과 함께 치열하게 다퉜고 나중에 히틀러의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공동점, 이 사람도 이거 드시고 가셨습니다. 마르틴 보흐만, 모르는 사람이 많으실 텐데 나치당의 당수부장입니다. 그럼 이 사람 왜 유명하냐? 히틀러의 개인 비서였는데
나치가 거의 몰락할 때쯤에 히틀러의 측근으로 괴링과 힘러보다도 히틀러의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괴링과 힘러도 마지막 힘을 발휘해서 보만이 부총통이 되는 것은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결국 셋이 같이 그 2인자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데, 괴링과 힘러를 몰락시키는 데는 요즘 말로 문고리 권력으로 히틀러를 이제 뒤집어 놓는데 결정적으로 공헌을 했습니다. 이 세 인물들과 함께 괴링의 이야기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링의 가정 환경은 정말 특이했습니다. 아버지는 기병대 장교 출신으로 45살 때 런던에 유학해서 영국의 식민지 정책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때 프란체스카라는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재혼이었어요. 이후 외교관으로 남아프리카에서 근무하다가 마지막에는 IT 총영사를 지냅니다. 프란체스카는 5명의 아이를 낳았는데요. 이 중에서 괴링은 프란체스카가 낳은 5명 중에 4번째 아이였습니다. 괴링이 3살 때 아버지가 총영사직에서 은퇴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유를 모르겠는데 재산이 거의 없었답니다. 그래서 베를린 교회에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때 이 가정을 구원해주는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괴링의 대부였던 헤르만 에펜슈타인입니다. 프란체스카가 남아프리카에서 첫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받아주었던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5아이의 대부가 되어줍니다. 이게 단순 의사의 관계가 아니죠. 사실은 헤르만 에펜슈타인이 언제부턴가 프란체스카하고 바람이 납니다. 이 에펜슈타인은 굉장히 거부였고 유대인이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성 2개 중에서 하나를 괴링가에게 빌려줍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특이한 관계가 형성되는데, 괴링의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에 사는데 가끔 에펜슈타인이 이 집에 놀러 와요. 그러면 남편이 딴방에 가고 이 2사람이 부부처럼 안방에서 삽니다. 그러다가 또 가면은 뭐 이러고, 이런 특이한 가족 관계 속에서 살았는데, 괴링이 어려서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고 그냥 자기는 영주집 아들인 줄 알고 신나게 살았다고 합니다. 괴링의 동생, 이 집안의 막내는 알베르트 괴링입니다. 미넨 공과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나치 집권기 이전까지는 영어계에 종사했죠. 평범한 삶을 살던 알베르트는 나치가 집권하자 나치의 반유대 정책과 폭력성을 경멸하고 혐오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이 괴링이잖아요. 알베르트는 형의 사인을 위조해서 반나치 정치인들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 괴링이 동생이 이러는 걸 뻔히 알면서도 묵인해 주었습니다. 이 나치 지도자들을 보면 주변 측근 인사 가족이라고 해도 자기한테 피해가 될 것 같으면 냉철하게 제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글쎄 괴링은 2인자에서 그랬는지 사람이 나름 멋쟁이를 추구해서 그랬는지 난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동생뿐만 아니라 가족한테 되게 잘해요. 괴링의 어린 시절도 특이합니다. 비록 남의 재산이지만 멋진 성에서 영주의 아들처럼 자랐죠. 당연히 자신감이 차고 넘쳐서 동네에서는 골목대장을 했고 행실도 별로 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위대한 사람이 되거나 범죄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칭찬하려는 건 아닌데 위대한 범죄자가 됐죠. 괴링은 12살에 군사학교에 입학했고 군사대학에 진학합니다. 의외로 군대에서는 말도 잘 듣고 규율도 잘 지키고 성적도 좋았다고 해요. 1912년에 보병 소위를 인관합니다. 그런데 20살 때인 1913년에 에펜슈타인이 프란체스카를 차버려요. 당연히 집도 다시 뺏고 하필 이때 부친도 사망해버립니다. 아마 이때부터 귀족의 삶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집착을 보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는 이런 충격을 삭히기도 전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아무리 악당이라도 영웅적인 면모는 있습니다. 1차 대전이 발발할 때 괴링은 보병소위였죠. 군인으로서 괴링은 무모할 정도로 용감하고 열정적인 장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항공대가 조직되면서 이 하늘에서 공중전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더니 무단으로 부대를 탈출해서
비행학교에 입학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게 통했나 봐요. 그래서 어쩌지 해가지고 조종사가 됩니다. 첫 출격 임무는 조종사가 아니라 후방 좌석에서 항공사진을 촬영하는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괴링이 익스트림 스포츠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카메라를 이러고 찍는데 우리 톰 크루즈 영화 보면 막 공중에서 매달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랬대요. 원래 아크로바트도 잘하고. 그래서 몸을 내밀고 비행기에서 뭐 이래갖고 찍었다고 해요. 그 당시 전투지가 베르덩 전투였는데 베르덩 요새에 있던 프랑스군 포병 진지를 샅샅이 정찰을 해가지고 그가 찍은 사진을 봤던 비렐로 황태자가 감동을 해서 1급 철십자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이후 알바트로스 전투기를 타고 조종사로 맹활약을 하면서 여러 개의 훈장을 받습니다. 1차 대전 당시 공군 에이스는 정말 새로 생긴 직업이자 영웅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최고의 격추왕은 독일의 붉은 남장 리트호펜이죠. 괴링은 1917년 리트호펜 비행대에 소속됩니다. 그리고 1918년 5월 최고 훈장인 프루르 메리트를 받습니다. 리트호펜이 전사한 후에 그는 이 비행대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이 리트호펜 비행대는 종종까지 연합군기 500대를 격추했습니다. 괴링의 격추 기록은 22대입니다. 격추왕이었던 리트호펜이 80대, 2위였던 우데트가 62대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통틀어서 에이스들이 살아남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리트호펜도 전사했고, 그런데 괴링은 살아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종전 후에 요즘 말로 하면 아이돌 스타처럼 유명 인사가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독일이 패전하니까 조종사들이 실업자가 되죠. 괴링은 바이마르 공화정과 사회주의에 대한 강렬한 분노가 생깁니다. 괴링은 전역한 동료 장교들과 술집에서 만나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자유, 원칙, 도의, 그리고 조국 독일을 위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다. 반드시 우리의 시대는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당장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생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또 이걸 몰고 고개 비행사로 명성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이걸로 유명해져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게다가 이때 괴링은 날씬하고 잘생기고 성격 호남아, 쾌남아, 탑건의 톰 크루즈 같은 딱 그런 하여간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어서 인기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특히 귀부인하고 여성들한테 엄청나게 인기였다고 합니다. 1920년에 로렌 백작이라는 사람이 자기 성으로 괴링을 초대합니다. 이 로렌 백작의 처제이면서 스웨덴 사람이었던 카린이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그런데 진짜 한눈에 반했대요. 옛날 그 귀족집은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양쪽으로 내려오잖아. 내려오면서 위로 쳐다보면서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렇게 됐어요. 이 카린은 아버지도 남편도 스웨덴 남작이었던 정통 귀족 집안이었어요. 남편하고 별거 중이었고 괴링보다도 5살 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꽃 같은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몇 년 후에 남편 폰 칸트초프하고 이혼하고 괴링과 결혼하게 되죠. 그런데 이 또 칸트초프라는 남작이 귀족이잖아. 내가 비록 이혼하지만 나의 아내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래서 아이는 자기가 키우면서도 부인을 위해서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때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괴링은 다시 부인 생기고 성 생기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1931년 헌신적이었던 부인 카린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괴링은 나중에 성공한 뒤에 그녀의 이름을 딴 카린 홀이라는 전택을 지어서 카린의 사진과 초상화, 수집한 미술품 등을 보관했는데 1945년에 소련이 진격해오자 괴링이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카린 홀을 소련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91년 괴링의 사유지에서 카린의 유해도 발견되었습니다. 괴링은 의외로 로맨티스트였고 특히 부인에게는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1922년) 괴링이 한창 카린하고 결혼하고 좋아하고 있을 때 자신의 인생을 흔들어 놓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돌프 히틀러죠. 나중에 자신은 이렇게 말했대요. 히틀러의 연설을 듣고 그에게 반했다.
히틀러는 독일을 강하게 만들어 베르사유 조약을 분쇄하기를 원했다. 나는 속으로 바로 이 당이 나한테 맞는다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히틀러는 히틀러대로 괴링의 출현이 너무 반가웠죠. 나치당 출범 초기에 이 나치당의 구성 인사들을 보면은 도저히 한 나라를 이끌어 간다고 할 수 있는 스펙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럴 때 독일의 전쟁 영웅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가짜 귀족이지만 근데 지금은 나름 귀족인 괴링이 나타나니까 히틀러는 괴링에게 나치당 행동대원이라고 할 수 있는 돌격대, 사실 그때는 그냥 불량배 집단이었는데 하여간 그걸 맡깁니다. 근데 이것도 맡긴 게 이유가 동네 불량배 이런 놈들이 모이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걸 통제를 못해. 거기 또 괴링이 가서 훈장 달았겠지 뭐. 내가 그때 누구랑 이럴 때 돌격대가 갑자기 군대처럼 쫙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히틀러는 괴링한테 너무너무 반했고 굉장히 유능하다, 통솔력 있다, 행정도 잘한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신은 히틀러의 충실한 추종자이며 그야말로 파워 있는 오른팔이다. 그래서 둘이 정말 찰떡궁합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1923년 11월 히틀러와 나치당은 미넨 폭동을 일으킵니다. 히틀러의 삶에서 가장 흑역사죠. 실패한 투쟁이었는데 이때 괴링이 사타구니에 총을 맞습니다. 이때 카린이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서 괴링을 오스트리아로 피신시킵니다. 근데 이때 무리하게 옮기다가 총상이 폐혈증으로 발전해서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몇 번을 했는데 이때 몰핀을 너무 맞아가지고 나중에 몰핀 중독자가 됩니다. 이것이 평생 동안 그 사람을 정신적 불안정, 판단력 저하, 체중 증가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괴링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썰이 하나 있어요. 바로 괴링은 한쪽 고환이 없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미넨 폭동 때 히틀러 옆에 있다 총에 맞았는데 그게 하필 한쪽 고환에 맞았다. 그래서 제거했다는 설이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상 치료하고 수술하는 거 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 맞았는데 5번씩 수술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수술 후유증, 폐혈증 때문에 몰핀 중독된 것은 사실이었고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게 됩니다. 괴링이 나치의 2인자 히틀러의 오른팔이 되는 데는 이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은 점이 아니라 나쁜 점으로 히틀러가 이제 체포돼서 재판도 받는데 나중에 괴링이 돌아왔더니 괴링만 도망쳤거든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굉장히 차갑게 대합니다. 그러자 괴링은 히틀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갑절의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는 연설을 공부해서 연설가로 거듭나기까지 합니다. 1928년 선거에서 나치당은 겨우 12석을 얻는데 괴링이 그 12명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유명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니까 후원금이 물밀듯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자 괴링은 낮에는 국회에서 이 또 자기가 이 전투기 조종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참. 그리고 밤에는 명사들하고 맨날 파티를 여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1930년 선거에서 나치당은 107석을 얻으며 약진합니다. 이때도 괴링이 굉장히 공을 많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화에서 보면은 그냥 맨날 허풍이나 치고 실속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괴링이 의외로 이걸 잘해가지고 재계 거물들, 재벌들 이런 사람들을 나치당으로 끌어들이는데 괴링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게 되니까 또 이게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 나치당에서 괴링이 제일 부자예요. 그러자 이때부터 괴링이 점점 좀 자아도취적이 되고 이 아저씨는 막 벌써 하얗게 뭐 입고 다니고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쥐게 된 나치당은 유대인, 공산당을 탄압하면서 독재 권력으로 변해갔는데요. 이 선두에 섰던 사람이 바로 괴링입니다. 괴링은 프로이센주 내무장관을 지내던 1933년 프로이센 주정부 산하에 나치 당원들로 채워놓은 새로운 경찰 조직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나중에 악명 높은 비밀경찰 게슈타포입니다. 이 덕분에 괴링은 장검의 밤 당시에도 개입해서 수많은 불법적 학살과 숙청을 진두지휘할 수 있었습니다. 장검의 밤은 1934년 6월 30일 아돌프 히틀러가 돌격대 지도자 에른스트 렘을 비롯한 정적들을 쿠데타 혐의로 처형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히틀러의 절대 권력 확립과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단초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장검의 밤 사건에서 괴링은 친위대 총수 힘러와 함께 렘과 그 일파를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미약했던 친위대의 독립과 성장에 조력을 하게 되죠. 이듬해 1934년 4월 게시타포의 관할권은 내무장관 힘러에게 넘어갑니다. 이때부터 직접적으로는 국가보안본부 소속이 되어서 게시타포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렘은 처음에는 괴링의 제일 경쟁자였습니다. 본인이 자신만만했죠. 그러나 히틀러 눈밖에 나면서 제거가 되고 렘을 제거한 뒤로 친위대는 나치당과 히틀러의 가장 충실한 충견으로서 노예노동, 절멸수용소, 학살부대 운영 등 중요한 범죄 행위를 주도하는 집단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1935년에는 뉘른베르크 법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나중에 홀로코스트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죠. 괴링은 뉘른베르크 법화의 직접적인 위반자는 아니었지만 법의 실행과 제도화에 관여를 합니다. 나는 독일 경제에서 유대인을 말살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한 그 조치를 나에게 제출해 줄 것을 관할 기관에 간청한다. 1938년 11월 9일 밤 나치 당원과 여타 독일인들이 독일 전역에서 유대인이 운영하는 상점들을 약탈하고 유대교 회당인 시나고그에 불을 지른 수정의 밤 사건이 납니다. 이게 왜 수정의 밤이냐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장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게를 다 때려 부시니까 유리창이 다 깨져갖고 거리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했답니다. 그래서 수정의 밤이라고. 참 얘들이 이상한 짓 많이 했는데 이름은 진짜 기가 막히게 붙인 것 같아. 낭만적인 이름을 붙였죠. 이듬해 1939년에 그는 4개년 계획부 전권장관이 돼서 보안대장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에게 제국중앙유대인 이주청 설립을 지시합니다. 유대인 이주부의 직원들은 친위대 보안대와 국가보안본부 요원들로 구성되었는데 초대 청장부터가 악명 높은 게시타포 국장 하인리 힘러였죠. 이 조직 역시 유대인들을 이송해서 각자의 개토나 수용소로 이송하는 작업을 담당하게 되죠. 한마디로 홀로코스트의 핵심적인 조직이었습니다. 괴링이 그 귀족 삶을 회복하는 거에 대한 열망이 되게 강했다고 그러잖아요. 귀족은 다 있어야 돼요. 좋은 말, 보석, 성, 훌륭한 관리인, 아름다운 영지, 비싼 가구, 그리고 그림, 조각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엔 또 예술품 걸어야 되잖아. 그래서 예술품 수집을 어마어마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거라면 막 모았어요. 투자로 모았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돈도 많은데. 근데 아무튼 루벤스, 렘브란트, 고야 주로 조금 웅장하게 그리는 고전주의 작품들, 약간 과장되고 그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심지어 전쟁 막바지에는 자기 소장품들을 열차에 실어서 남부로 숨겨놓기도 했습니다. 예술품만 모은 게 아니라 귀금속, 보석도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항상 엄청나게 큰 보석 반지 끼고 다녔는데 파티 있을 때 네 손가락에 다 꼈대요. 그러니까 이게 나치당 지도자들은 정말 약간 소시민인 척 하는 게 있었거든요. 이 아저씨만 안 그래요. 그래서 절대 안 빼는 반지는 뭐 이만한 거에 떼는데 제가 보석에 대해서 좀 약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엄청 좋아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헤르만 괴링은 예술품 외에도 이것을 좋아해서 약탈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정답은 와인입니다. 귀족들은 지하실에 가득한 와인 창고. 거기서 10년산이 나오냐, 100년산이 나오느냐, 어느 게 나오느냐. 이게 그 집안의 품격을 보여주잖아. 그래서 와인을 엄청 수집했는데 특히 보르도 와인을 사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군이 프랑스를 점령하자마자 고급 와이너리와 유명 레스토랑에 술 감별사를 파견하면서까지 고급 술을 찾아서 약탈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알아서 구하기 힘든 와인을 갖다 바쳤죠. 이렇게 해서 모은 괴링의 와인이 15,000병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여간 참 히틀러가 살려준 게 이상해.
괴링이 유대인 탄압에만 앞장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1933년에서 35년까지는 독일 재무장에 관여했고 1935년에는 독일 공군 루프트와페 창설을 주도합니다. 본인이 공군 총사령관이 되는데 자신의 권력, 막대한 예산, 자원을 공군에 집중해서 현대적 항공 전력을 구축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공군만 구축한 게 아니라 무슨 놈의 기갑사단도 만들고 독일 공군은 다 있어요. 좌우지간에 완전히 하나의 군벌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마약 중독 때문이었는지 안락한 생활이 겹쳐서 그랬는지 점점 사람이 변해요. 그리고 갑자기 군사 분야보다는 외교 무대에서 업적을 만들어내고 싶어 합니다. 체인벌린이 그 유명한 히틀러하고 미넨 회담을 했을 때 자기가 아주 영국 담당인 것처럼 막 나도 설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세를 부려요.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얘기해라. 그럼 지금 해결해봐. 근데 지금 말을 안 들으시는데 나중에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나한테 얘기해.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막 이러고 이제 뻥치고 다닙니다. 사실은 영국하고 진짜 평화회담을 자기가 하는 줄 알았고 히틀러는 이걸 알고 괴링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폴란드 침공을 해요. 그러자 괴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히틀러가 내 말을 다 들어주는 게 아니구나 하고 히틀러가 사람 이용하는 법에 눈치를 챘을 텐데 괴링은 반대로 더더욱이 그러면 히틀러한테 눈에 들도록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괴링은 그것은 우리 공군에게 맡겨주십시오. 늘 그랬대요.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이게 히틀러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프랑스 점령의 괴링은 국가 원수라는 지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괴링은 정말 폭발해버립니다. 너무 신나가지고 자기가 진짜로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괴링이 큰 사고를 치게 돼요. 히틀러 앞에 가서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근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고. 이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 본토 항공전입니다. 제공권 장악을 위해서 벌어진 사상 최대 규모의 항공전, 영국 본토 항공전. 이때 등장한 라이벌이 있습니다. 지구 영웅전 더 빌런 괴링의 라이벌, 영국 공군 사령관 휴 다우닝입니다. 휴 다우닝은 전쟁 시작 전부터 레이더망의 중요성을 미리 예측해서 처칠에게 강력하게 건의하죠. 영국 동남부 해안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방공망 체계를 건설합니다. 이 관제소는 약 130km의 반경에서 레이더를 감지할 수 있는 대규모 레이더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더는 독일 항공기의 위치는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고도는 알 수가 없어요. 영국은 이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 해안가에 정찰병을 대거 투입합니다. 그래서 망원경으로 독일의 항공기를 살피고 고도를 본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방공 체계를 설계했습니다. 이 영국 본토 항공전은 2차 대전의 운명을 바꾼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독일군은 영국이 2차 대전에 개입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해버린 거야. 그러니 영국을 점령해야 되는 임무가 갑자기 생겼는데 다른 건 몰라도 영국 해군을 당할 해군은 세상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바다를 건너가서 부대를 상륙시켜야 되는데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제공권을 확보해야만 했죠. 그래서 독일 공군이었던 루프트와페에게 영국으로 상륙할 수 있는 도버 해협의 제공권을 장악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독일 공군은 기왕이면 영국 해협의 주변 선박, 항만까지 모조리 파괴해서 영국 상륙의 기반을 만들려는 작전에 시작하게 되죠. 이때부터 대규모 공습, 본격적인 공중전이 시작됩니다. 흔히 이때 대공습을 독수리의 날이라고 하는데 독일 공군은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영국 공군의 기지와 레이더망을 부순다. 그 다음에 뭐를 부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심각한 게 생기는데 비행기는 폭탄을 달고 있으면 활주로에 착륙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폭탄이 있으니까 이렇게 날개를 흔들다고 그래요. 아무데나 떨어뜨린다고. 근데 하필이면 런던을
데다 포탄을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당시 전쟁을 시작할 때 괴링은 베를린에 포탄 한 발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갑자기 베를린이 공습을 당하니까 히틀러가 분노할 거 아니에요. 괴링이 그러면 천배만배로 복수하겠습니다. 이래서 갑자기 런던 공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물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국민의 전쟁 의지를 꺾으려면은 민간 폭격을 해야 된다는 게 당시의 정설이었어요. 이것까지도 이제 가미가 돼서 소위 런던 대공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매일 밤 런던 민간 지역에 대규모 야간 폭격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당시 영국 공군 RAF는 이 사태도 예측하고 오히려 대도시 공습을 하는 바람에 요격망을 구축하는 시간을 벌 수가 있었죠. 게다가 독일군의 암호회도까지 했습니다. 결국 어마어마한 공습에도 불구하고 괴링은 작전에 실패하게 됩니다. 더더욱이 괴링은 공군의 힘만으로 영국을 굴복시키겠다 또 이래가지고 무모한 작전을 계속 시행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항공전은 오늘날에까지도 공군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어요. 헤르만 괴링의 전술은 공세적 무력 압박이라는 겁니다. 압도적인 파워와 압도적인 힘, 대규모 투입으로 그냥 중요 지점을 하나씩 박살낸다. 훌륭한 말이었는데 이게 순식간에 바뀌는 거죠. 전략 전술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목표를 함부로 바꾸지 마라. 독일 전투기들은 영국 상공에서 대규모 공중전을 벌일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이 메사슈미트는 굉장히 민첩하고 좋은 전투기이긴 한데 가속을 하면 연료 소모가 급속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독일 공군기들은 전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 20분밖에 안 돼요. 그럼 영국기들은 버티다가 돌아갈 때 꼬리를 물고 쫓아가서 쏩니다. 더욱이 황당한 게 바다는 영국 거예요. 낙하산으로 떨어지면 영국 조종사들은 다 구해줘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시간의 제약까지 쫓겨가면서 15분 동안 공중전을 한다. 이기기 힘듭니다. 이러니 독일이 자랑하던 메사슈미트 DF-109 전투기들이 영국의 스핏파이어에게 일방적까지는 아니지만 무참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다우닝의 최고 업적은 방공망, 다우닝 시스템이죠. 레이더, 지상관측소, 사령부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최초의 현대적 공중방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다우닝은 철저한 직업군인답게 전술에서도 정치를 배제한 효율을 찾습니다. 철저하게 우선순위로 합리적인 교전만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종사와 전투기 손실을 최소화했죠. 당시 영국군과 독일 공군이 물량 차이가 엄청났기 때문에 독일 공군이 거의 인해 전술로 밀어붙였거든요. 그러니 다우닝이 이렇게 철저하게 냉정하게 대응하지 않았더라면 영국 공군은 결국은 붕괴됐을 거예요. 마지막에는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결정적인 목표에 집중 공격한다. 공격이 확실하고 확실한 지역에만 편대를 투입한다. 공중전을 할 때는 스핏파이어를 투입하고 느리지만 튼튼했던 허리케인 폭격기는 요격에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맞춤형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독일 공군은 약 1,700대의 항공기가 파괴되고 600여 대가 작전 불능이 됩니다. 2,500명에서 3,300여 명이 사망합니다. 이게 항공기 조종사 항법사들이기 때문에 일반 육군 보병들하고 달라서 양성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영국 공군은 약 1,000대의 항공기를 손실했고 500여 명이 사망하는 피해를 입습니다. 결국 독일 공군의 초반 러쉬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파괴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전술적 일관성 부족과 과도한 자신감, 괴링의 정치적 어떤 것 등등 이 섞여서 독일의 패배를 불러오게 되죠. 영국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해서 미국이 유럽 전선에 참전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어주게 되고 그것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괴링과 다우닝의 대결에서 괴링이 패배함으로써 괴링은 히틀러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괴링의 몰락, 더 나아가서는 히틀러의 제3제국의 몰락이 이때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영국 본토 항공전이 끝나고 독일은 유전, 곡창 자원이 풍부한 소련으로 눈을 돌리죠. 소련 침략에서 얻은 자원으로 영국을 다시 공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941년 6월에 벌어진 독소전쟁 바르바로사 작전입니다.
하지만 소련의 총력전으로 이마저 실패하게 되죠. 설상가상으로 연합군이 제공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괴링은 히틀러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괴링은 꿋꿋했어요. 게다가 1944년부터 괴링은 아예 공군사령부에 나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히틀러 옆에 붙어서 전체 전략 작전을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별걸 다 간섭해요. 히틀러와 나치 지도부가 베를린 지하 벙커 생활을 시작했을 때 지금 막 소련군이 반격에 쳐들어오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항상 괴링이 제일 먼저 발언을 해요. 상황 파악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지멋대로 막 떠들어요. 막 2시간씩 떠든대.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이제 나가면 이제 진짜 회의가 시작되는 거지. 그러고 보면 저 뒤에 소파에 가서 자고 있대요. 이 얘기는 이 제3제국 이야기를 놔둔 책에서 안 나오는 법이 없는 에피소드예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때 괴링뿐만이 아니라 힘러도 그렇고 보어만도 그렇고 제3제국은 이제 회복불능의 상황인데 2인자 자리를 두고 무섭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현실 인식은 날아가 버리고 그 선봉에 괴링이 서 있게 되죠. 히틀러는 희한하게도 괴링의 이런 아나무인의 행동을 전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가 괴링에게 믿는 거는 쟤는 절대 나한테 도전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짖는 개가 안 무섭잖아. 그래서 오히려 괴링이 마음에 드는 거야. 저 조용하고 입 다물고 있는 애들은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오히려 용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생각과 다르게 괴링은 히틀러에게 진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었어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 서쪽에서 연합군이, 동쪽에서 소련군이 베를린을 향해 진격을 시작합니다. 독일의 패망이 시간 문제였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괴링은 거의 최후까지도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보고가 들어오면 괴링이 제일 먼저 막습니다. 그리고 허황된 전략과 전술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독일의 패망을 앞당긴 요인이 되었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짓 하는 건 괴링만이 아니었어요. 비서했던 보어만이 보니까 일단 2인자 가까운 괴링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4월 22일에 총통께서는 현재 신경쇠약 상태니까 대신 그대가 지휘를 맡아라 라고 괴링에 무전을 보냅니다. 이때는 괴링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나이 끝인 것보다 그래도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사실은 딴 데로 가 있었는데 보어만이 요걸 가지고 일부러 그런 전문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먼저 도망가 있던 괴링은 신이 나가지고 히틀러에게 이런 전문을 보냅니다. 총통은 곧 서거하실 테니까 저를 2인자로 삼아주시면 총통께서 예전에 했던 모든 일을 제가 참 맡아서 사후 처리 잘 하겠습니다. 히틀러가 그걸 보고 완전히 뒤집어지죠. 이놈은 반역자다. 그래서 그 순간에 모든 직책에서 해임하고 친위대에게 구금을 명령합니다. 괴링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죠. 진짜 괴링은 한 번도 히틀러 자리를 넘본 적이 없었을까요? 그 자리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히틀러가 물려줘야만 가능한 자리였어. 나는 그의 가장 충직한 부하로서 살아왔지. 내가 원한다고 빼앗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오. 하지만 히틀러가 죽는다면 당연히 내가 그 자리를 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지. 히틀러가 자살하고 독일의 패망이 확실해진 상황입니다. 괴링을 구금했던 친위대원들도 떠나버립니다. 자, 그러면 괴링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작 히틀러가 자기 후계자로 지목했던 사람은 유보트 사령관이었던 데니츠였습니다. 괴링은 데니츠에게 대신 내가 외교 전문가니까 나한테 맡겨주면 내가 아이젠하워하고 교섭을 해서 뭔가 이 항복 교섭을 잘 할 테니까 나한테 맡겨달라.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전문을 보냅니다. 데니츠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답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연합군에게 항복합니다. 그러자 괴링은 독자적으로 자기가 아이젠하워와 회담하겠다고 출발합니다. 차 타고 미군한테 딱 가서 미군, 내가 왔다. 아이젠하워 만나러 왔다. 미군들이 보고 바로 잡아서 포로 수용소로 집어넣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들을 향한 재판이 벌어졌던 것이 유명한 뉘른베르크 재판입니다. 괴링은 이 재판에 회부되게 되는데 괴링급이 없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괴링은 더 신나는 거죠. 뭐 다른 사람은 물어 잔체가 뭐 알겠어. 그래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재판에 임하게 됩니다. 모든 이 검사들을 제압하고 자기는 독일의 영웅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독일 제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건 일종의 전쟁이었다. 우리를 그냥 전쟁의 영웅으로 인정해달라. 뭐 그러면 내가 이제 나가서 독일 국민들 수습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애초에 이건 재판정이지 협상 자리가 아니었고 독일 국민들이 자기를 영웅으로 추앙하고 몇 년 내에 자기의 동상이 독일 전국에 세워질 거라고 호언장담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신만만했던 괴링의 목을 조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검찰이 괴링이 저지른 수용소 건설, 유대인 학살 정책에 대해서 추궁하기 시작한 거죠. 괴링은 자신은 모른다고 발뺌을 합니다. 이 끔찍한 절멸에 대한 첫 소식은 바로 여기 뉴른베르크에서 들었다.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지. 그리고 내가 알기로 그것은 추방 정책이지 절멸 정책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통하지 않죠. 1946년 10월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괴링은 나치당의 2인자이고 루프트와페의 총사령관이었으며 전쟁과 홀로코스트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교수형을 선고합니다. 그 소식을 이제 통역을 통해서 듣더니 괴링은 이어폰을 떨어뜨렸대요. 그리고 정말로 힘없이 일어나더니 재판장에서 걸어나갔는데 그 태도를 보니까 진짜 저 사람 자기가 무죄 받을 거라고 믿고 있었구나. 사람들이 거기다 놀랐다고 해요. 나갈 때 보니까 손은 덜덜 떨고 눈물을 흘리더래. 근데 나중엔 자기 또 변명을 해요. 내가 명색이 독일고 원수인데 총살형이 아닌 교수형이 뭐냐. 그러니까 이건 정말 모욕이다. 나에게 총살형을 시켜달라. 그랬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운명을 직감한 괴링은 꼭꼭 숨겨두었던 청산가리 캡슐을 꺼내서 먹고 자살합니다. 이게 엄청 충격이었는데 다른 애들이 다 그렇게 자살했기 때문에 괴링이 저러는 거는 자살할 방법이 없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진짜로 무죄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산가리 캡슐도 1개가 아니라 3개나 숨겨놓고 있었는데 하나도 안 들키고 꼭꼭 숨겨놨다가 교수형 시킨다고 하니까 삼켰습니다. 죽기 전에 청산가리 캡슐을 어디다 숨겨놨는지 장문의 편지를 써서 교도소장한테 줍니다. 왜? 소장이 처벌받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지금까지 안 죽은 거는 약이 없어서 안 죽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안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근데 뭐 옷장에 숨겨놓고 신발에 숨겨놓고 야 대단하더구만. 아무튼 스스로는 독일의 영웅이 되겠다고 끝까지 노력했던 사랑이었습니다. 괴링은 유대인 학살에 앞장선 인물이었지만 동생 알베르트가 유대인을 도왔던 사실을 묵인했고 유서에 자신의 담당자들이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괴링이라는 인물의 냉혹함과 인간적인 혹은 허세적인 면모가 뒤섞인 이중성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링의 삶에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얻자면 마약보다 무서운 게 권력에 대한 욕망이라고. 괴링뿐 아니라 베를린 지하 벙커에 있던 그 나치 지도자들을 보면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허상을 쫓고 있거든요. 저런 사람들이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하면 정말 소름 끼치죠. 역사를 보면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자신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냉철하게 검토하고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독설가로 유명했던 조지 버나드 쇼는 합리적인 사람은 자신을 세상에 적응시키고 비합리적인 사람은 세상을 자신에게 적응시킨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걸 좀 바꾸면 권력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자신에게 적응시킨다. 조조가 그랬잖아요. 사람 뭐 천하가 나를 배신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헤르만 괴링은 세상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려고 했던 희대의 빌런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선과악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지나친 권력욕과 자기 과신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빌런과 영웅의 삶이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되풀이하게 운명 지어진다. 스페인 출신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티아나의 어록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악당에 관한 역사도 돌아봐야 하는 이유는 단지 그들의 잔혹함을 들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기 때문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인물 힌트입니다. 먼저 주인공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수염. 또 그리고 입담배를 넣고 불을 붙여 빨아들이는 파이프입니다. 주인공이 굉장한 애연가였다고 하죠. 또 주인공과 비슷한 시기에 시가를 핀 것으로 유명한 인물도 있는데 바로 처칠입니다. 처칠 사진 중에 제일 유명한 사진으로 인상 팍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시가를 뺏기고 화가 나서 지금 표정이라고 하네요. 이 두 명의 애연가는 서로 시가와 파이프를 피며 늦은 저녁까지 회담을 이어간 적도 있습니다. 또 다른 힌트, 숫자 1000만 명입니다. 과연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사람의 집권기에 직간접적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추정 숫자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이 인물은 대숙청과 강제 이주 정책 등으로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당의 적은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없애버려야 한다. 이 말을 남긴 빌런의 정책, 조금 짐작이 가십니까? 제2차 세계대전의 승자이자 현대 러시아를 만든 설계자, 하지만 자국 사람들을 가장 많이 죽인 독재자로 불리는 두 얼굴의 사나이. 그가 바로 오늘의 지구 영웅전 더 빌런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오시프 스탈린입니다. 그의 실제 이름은 이오시프 비사리오노비치 주가시빌리인데요. 제가 외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스탈린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왜 그는 스탈린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된 걸까요? 스탈린은 러시아어로 강철 같은 사람을 뜻합니다. 혁명 시절 지하에서 활동하던 그는 이 이름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20세기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 중 한 명인 스탈린. 오늘은 그의 양면의 모습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스탈린 편 두 명의 등장인물을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라디미르 레닌입니다.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이자 스탈린의 롤 모델이죠.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주도한 장본인이죠.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인 소비에트 러시아를 수립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스탈린을 등용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레닌은 자기가 죽기 직전에 스탈린을 경계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깁니다. 이게 참 애매했는데 그 바람에 스탈린의 운명이 뒤바뀔 뻔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데즈나 알릴루에바입니다. 사실 나데즈나도 레닌하고 관련이 있는데 레닌의 비서 출신입니다. 스탈린의 두 번째 아내였죠. 스탈린의 순정이 드러나는 부인은 첫 번째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나데즈나는 레닌의 비서답게 정치적 동반자였죠. 동시에 야심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스탈린하고 많이 부딪혔다고 알려집니다. 간단히 등장인물만 짚어봤는데도 뭔가 예사롭지 않죠. 정치, 전쟁, 음모, 배신, 죽음, 혁명, 스탈린을 둘러싼 블록버스터급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재자 스탈린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많은 분들이 독재자의 탄생 배경을 불우한 유년기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환경만이 인간의 일생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닙니다. 하나의 과정일 뿐이죠. 오늘은 스탈린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으로서 그의 유년 시절부터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탈린은 그루지아, 지금의 조지아이죠. 고리라는 곳 출신입니다. 당시 조지아는 러시아의 속국이었어요. 스탈린은 학생 시절에는 그루지아어를 금지하고 러시아어를 강제로 교육해야 된다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교사를 협박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베사리온 주가시빌리는 제화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가난한 꼭 피노키오 아버지 제베토를 연상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이때 제화공은 중산층, 장인, 기술자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후에는 직원 10명을 두고 자기 가게를 운영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 에카테리나 겔라제, 보통 케케라고 하는데 이분은 사진이 노인일 때 사진만 남아있어서 이 사진 보면 절대 못 믿겠지만 본인 말로는 동네에서 소문난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 몇 년 만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술주정 심하고 가정폭력도 정말 심해가지고 별명이 미친 베베였다고 했습니다. 학생 시절의 스탈린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가대서 노래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시도 잘 썼어요. 스탈린이 어릴 때 쓴 시 한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달새 짙푸른 하늘에서 노래하며 구름보다 더 높이 날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나이팅게일 숲속에서 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러주었네. 가사는 의외로 좀 평범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되게 이게 맑고 청량감이 있잖아요. 이 스탈린이 쓴 시라고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친구들의 평가는 최고의 학생이고 최고의 악당이었다입니다. 자기가 잘하고 싶은 것 분야에서는 진짜 악착 같았고요. 싸움도 엄청 좋아했는데 매일 싸움판에서 살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 항상 자기보다 센 애한테 덤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센 애가 꼭지가 돌아가지고 정말 무식하게 팬 적이 있는데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반드시 자기보다 센 애한테 덤볐다고 합니다. 폭력적이고 거칠고 극단적이고 냉소적이고 잔혹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갖다 붙인 말이 아니고 어린 시절에 친구들, 동료들, 옆집 사람들이 다 한 얘기예요. 뭔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남의 위에 가는 사람은 보통 사람의 이 상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버지가 일찌감치 이렇게 자기 인생에서 떠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맡아서 키웠는데 어머니의 꿈은 스탈린을 주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꼭 신앙심이 돈독해서 그런 건 아니고 당시 러시아 사회에서 평민이 성공해서 갈 수 있는 제일 높은 직업이 사제였고 사제 중에서 최고 성공한 사람은 주교였습니다. 어머니는 뭔가 평민으로서 귀족과 싸워서 그 높은 데까지 간다 이런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이런 꿈을 가지고 초등학교를 마친 후에 티빌리시라는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 학교는 사제 아들만 갈 수 있는 명문 학교였습니다. 아버지가 사제가 아니잖아. 그랬는데 어머니가 젊었을 때 미인이어가지고 친구가 좀 많았어요. 사제 친구가 자기 사생활하고 보증을 해줘서 그래서 이제 입학을 합니다. 신학교라고 하지만 또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교하고는 많이 달라서 사실은 유럽의 엄한 기숙학교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스탈린은 학생들 중에서 집안 수준은 최하지만 공부는 1등급이었습니다. 성가대에서 제1테너를 했어요. 동시에 1등 악당이었죠. 1896년에서 1899년까지 신학교 재학 시절에 스탈린은 마르크스의 저서를 접하고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특별한 건 아닌 게 당시 러시아는 농노해방 이후로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극심한 사회 갈등이 벌어집니다. 농촌을 기반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사회 문화 수준이 낮고 거칠고 산업화는 느린 사회였죠. 게다가 이 지배층은 대체로 봉건적이고 중세 러시아의 유풍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땅이 넓으니까 귀족과 상류층은 전 유럽에서도 1등급 대부호예요. 예를 들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유럽에서도 빛나는 진주 같은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농촌은 끔찍했죠.
그러다 보니 스탈린뿐 아니라 트빌리시 신학교의 많은 학생들, 심지어는 명문가의 자식들도 공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대량 제적 사태가 벌어지는데 스탈린도 거기에 포함되었죠. 1899년 5월에 제적당합니다. 어머니는 정말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지만 스탈린은 바로 운동권 혁명가로 변신해서 지하 운동계로 투신하게 됩니다. 스탈린은 공산주의자 중에서도 급진파였던 볼셰비키에 입당했는데 볼셰비키 안에서도 강경한 급진파였습니다. 물론 스탈린은 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급진적인 행동가였죠. 당시 러시아는 이념의 용광로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유럽에서 시도된 모든 정치 체제와 이념이 짜르의 전제 정치를 공격하고 있었죠. 동시에 자기들끼리도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위와 소요가 벌어지면서 1905년에 니콜라이 2세는 최초의 국회였던 두마를 개설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마는 이전에 루이 16세가 소집한 삼부회가 될 운명이었죠. 혁명 세력은 급진적 혁명을 추구하는 볼셰비키와 점진적 개혁을 지향하는 맨셰비키로 나누어서 격렬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1907년에) 레닌의 지시로 유명한 은행 강도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은행 강도는 아니고 은행에 돈을 가지고 오는 현금 수송 마차를 터는 거였어요. 40년대 만든 서부극 보면은 그 역마차 터는 거 있어요. 마차에 던진 폭탄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말도 죽고 마차가 뒤집어지기까지 합니다. 경찰들이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이제 성공하게 되죠. 그런데 스탈린은 현장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고 일설에는 그때 기차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계획을 한 다음에 딱 작전이 시작될 때는 항상 역에 있어요. 나는 소중하니까 튄다지 겁이 나서 튄다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이 일을 통해서 스탈린은 볼셰비키에서는 또 유명해지고 경찰 쪽에서도 유명해져가지고 수배되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검거당하는데 스탈린이 평소에도 좀 수염을 기르고 노동운동 하니까 항상 이렇게 좀 허름하게 하고 다녀서 이렇게 깔끔한 사진이 드물다고 하네요. 혁명가로서 레닌은 겉으로는 이런 불법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뒤에서는 불법 행동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스탈린이 정말 마음에 들죠. 이러니까 양지와 음지가 있는데 음지에서 일해준 사람이 스탈린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레닌은 급진적인 혁명을 주장해서 같은 볼셰비키 세력 내에서도 사실은 소수파였고 외면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닌에게 자금 제공자가 되었던 스탈린은 더욱더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무려 강탈한 돈이 34만 루블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로 치면 수백만 달러가 넘는 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 돈을 거의 못 썼대요. 고액지폐에 1년 번호가 있었고 전국 은행에 딱 알려버렸기 때문에 이게 뭐 외국어로 돈 세탁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수년 동안 일부만 유통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혁명과 스탈린의 탄생에 있어서 레닌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데요. 소비에트 연방의 창립자로서 소련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레닌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레닌은 원래 모범생이었죠. 모범생이었는데 형이 이제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사형에 처해지니까 혁명 운동에 투신하게 됩니다. 마르크스의 원래 이론은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달하면은 사회주의를 거쳐서 공산주의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볼셰비키들이 이 이론을 추정했는데 레닌의 생각은 달랐죠.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아도 당장 공산주의를 할 수 있다. 혁명의 길에서는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라는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러시아가 후진적인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이론가들은 레닌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자기 세력을 늘려갑니다. 그러니까 레닌의 장점은 이론이 이렇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나를 따라서 이걸 할래? 아니면 쟤들 말 듣고 한 50년 3단계, 5단계 거쳐서 할래? 사람들이 누구 편들겠어요? 스탈린도 처음에는 사실 레닌 편이 아니었는데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까 레닌이 훨씬 말이 되는 것 같거든.
그래서 레닌 편에 붙게 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러시아를 어떤 길로 이끌게 될까요? 또 스탈린에게 어떤 운명의 변화가 찾아오게 될까요? 스탈린은 1912년 프라하 회의에서 레닌의 지지 아래 중앙위원으로 선출됩니다. 사실 러시아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식인 이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황야의 건맨이 등장한 거죠. 거기다가 사실 러시아 사람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다 껄끄러워했는데 레닌이 스탈린의 가치를 알고 끌어줍니다. 바로 이때 스탈린은 그루지아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러시아를 위한 사람으로 변신하게 되죠. 그래서 이름도 스탈린으로 바꾸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탈린이 됩니다. 이후 러시아 혁명과 내정 과정에서 스탈린은 조직력과 충성심으로 레닌의 신임을 얻어서 공산주의자 안에서 2인자 자리를 넘보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스탈린이 어떻게 레닌 사후에 1인자 자리까지 올라서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7년에 러시아 2월 혁명으로 러시아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가 퇴위하게 됩니다. 여기서 맨세비키와 볼세비키 온건파들이 이제 처음에는 타협과 협력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워낙 이 사회가 이렇게 극단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내전은 방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온건하고 합리적인 방안인 듯합니다. 그러나 레닌은 반대로 생각했어요. 게다가 이 온건파들은 항상 보면 실무 능력이 약해요. 자기들만 상식적이야. 이게 전 세계 어디나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맨날 말싸움만 한다고. 근데 이게 혁명이 났으니까 사회가 혼란스럽잖아요. 전쟁도 아직 안 끝나. 그러니 당연히 경제도 안 좋고 이렇게 되니까 민심을 잃게 됩니다. 당시 레닌은 망명 중이다가 러시아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두 번째 혁명인 10월 혁명을 통해서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정권인 소비에트 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당시 소련은 러시아를 포함한 15개의 공화국이 모인 연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91년에 해체됐는데 스탈린이 집권하던 시기는 소련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또 곧 집권하기까지는 러시아. 근데 사실 그 당시 사람들도 러시아하고 소비에트는 다 섞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감에 따라 쓰자고요. 너무 고민하지 말고. 러시아 혁명 당시 스탈린은 당 중앙위원 중 한 명으로 혁명 실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직접 군을 지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 정책을 집행하는 주도 세력은 레닌과 레온 트로츠키였어요. 이들이 혁명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죠. 그런데 스탈린이 본격적으로 야심을 드러내고 권력을 얻게 된 계기는 혁명 직후에 발생한 적백내전 덕분이었습니다. 이게 짜르가 무너지고 혁명 정부가 섰다고 하지만 구세력들이 호락호락 안 물러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당파, 부르주아 세력이 뭉친 백색 군대와 이제 붉은 혁명을 추구하는 적색 군대 간에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적백내전이라고 하는데 이 내전은 굉장히 치열해가지고요.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 직후에 발생해서 1922년까지 이어집니다. 당시에 이쪽 저쪽은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면서 무자비한 학살과 보복을 주고받았습니다. 치열한 전쟁 끝에 결국 적군이 승리하게 됐지만 내전 중에 기아와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800만 명 이상이 죽은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적백내전에서 스탈린은 군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스탈린의 활약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진 차리친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혁명으로 볼셰비키가 집권한 직후 스탈린은 1917년 인민위원회 민족문제 담당 인민위원을 맡는 등 중앙정치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러시아 혁명 당시 산업이 발달한 도시였던 차리치는 강력한 혁명 중심지가 되었는데요. 볼가강 하류에 위치한 이 차리치는 남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카스피해를 연결하는 동서의 교통 및 군사 요충지였고 산업기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백 모든 세력이 이곳을 반드시 확보하려고 했죠. 1918년 5월에 스탈린은 차리친에 도착했어요. 이곳에서 붉은 군대의 유력 지휘관이었던 클리멘트 보로실로프와 세몬 부돈나와 친구가 됩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사병 출신에서 장군이 된 사람들이었는데 당시 트로츠키파나 공산당 중앙위원들도 자기 편인데도 이게 병사에서 장군이 되니까 자기들도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뭐 우왕좌왕하는데 스탈린은 이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얘들이 쟤들보다 훨씬 훌륭한 군이냐, 그리고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군대를 재건하고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강력한 군사 통치를 시행합니다. 그는 강력한 방어 태세를 구축하고 백군과 외국 개입군의 공격에 맞서서 도시를 사수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 스탈린은 전투 중에 병참과 군사 조직을 개선하고 무자비한 진압과 엄격한 규율을 적용해서 반대파를 숙청하기도 했습니다. 잔혹하지만 강력한 리더십 아래 차리친은 소련 측의 전략 요충지로 남게 됩니다. 이 차리친 전투는 적백 내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로 스탈린의 군사적 명성과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앞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차리친 전투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도 있어요. 이게 스탈린이 워낙 자기 공리라고 내세웠기 때문에 부풀려진 것이다. 실제로 차리친 전투는 승리라고 할 수도 없고 오히려 군사들 사기는 떨어지고 엉망이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리친 전투는 중요한 전투였고 승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1925년에 이 도시의 이름을 스탈린의 이름을 따서 스탈린그라드로 바꾸게 됩니다. 레닌이 몸이 약해져 점점 나란 일을 볼 수 없게 되자 스탈린은 점점 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레닌이 죽고 나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레닌 사후에 1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러시아 혁명의 주역이자 붉은 군대의 창설자, 그리고 스탈린과 권력을 놓고 치열하게 맞섰던 남자. 지구 영웅전 더 라이벌 레온 트로츠키입니다. 레온 트로츠키는 러시아의 혁명가이자 이론가입니다. 레닌과 함께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을 주도했고 실질적인 2인자이자 거의 동업자 레벨이었습니다. 트로츠키와 스탈린은 가정 환경부터 조금 달랐죠. 스탈린은 조지아 출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난하게 살았어요. 트로츠키는 부유한 유대인 집안 아들입니다. 스탈린이 은행 강도도 하고 이렇게 몸으로 살아갈 때에 트로츠키는 이론가이자 연설가로서 명성을 날립니다. 그러니까 좀 고급스럽게 활동을 하죠. 그가 저술한 정치 철학과 혁명 이론을 담은 저서는 지금까지도 인용될 정도로 트로츠키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는 사상가 혁명가였습니다. 대중적 시각에 의하면 둘 다 연구실의 이론가는 아니에요. 행동하는 정치가죠. 하지만 트로츠키는 인텔리 정치인 같고 스탈린은 이제 또 미안하지만 은행 강도 경력까지 있는 그러니까 무식한 행동대장 이미지였습니다. 볼셰비키와 맨셰비키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위기도 많이 겪는데 레닌의 냉정한 결단, 그 냉정함을 기반으로 작전을 짜고 실행하는 과정은 트로츠키와 스탈린이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전공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는 행동도 나눠서 수행하게 돼요. 트로츠키는 스탈린을 무식하고 야만적인 자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공부는 스탈린이 더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스탈린은 70대까지도 밤에는 열심히 책을 읽고 책에는 메모가 가득했다고 하죠. 스탈린과 트로츠키는 후계자 다툼뿐 아니라 농업정책에서도 큰 대립이 있었죠. 스탈린은 강제적 집단 농장화,
트로츠키는 자발적인 농민 경제를 기반으로 국가가 통제하는 방식을 생각했죠. 결과적으로 스탈린이 권력 투쟁에 승리하면서 스탈린의 정책이 통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집단 농장을 하니까 생산성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1932년부터 33년 사이에 대기근이 발생하게 되죠. 그 때문에 수백만 명이 아사하게 되고 특히 곡창이었던 우크라이나에서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스탈린의 집단 농장 체제하에서 소련은 식량 부족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그게 구소련이 붕괴하는 결정적 원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스탈린은 당당하죠. 국가를 위해서 니들이 희생해야 된다. 트로츠키는 레닌이 살아있을 때도 부하가 아니라 경쟁자로 행동했습니다. 레닌을 쫓아내려고까지는 안 했지만 레닌의 정책을 수정하고 자신은 혁명을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과시하고 싶어 했고 주기적으로 레닌하고 대립했습니다. 그러니까 레닌 입장에서는 트로츠키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스탈린을 키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레닌은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었는데 항상 부하들의 2, 3, 4 이렇게 키워가지고 서로 경쟁하게 하고 주기적으로 자기 총애를 바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는데 아주 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1922년 레닌이 병석에 누우면서 후계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이 시기에 스탈린이 당서기에 취임합니다. 레닌이 고의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후계자 중에 스탈린이 약간 좀 이게 이미지가 다르니까 급부상시킨 거죠. 그런데 갑자기 레닌이 스탈린을 꾸짖고 트로츠키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스탈린이 후계자 구도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보일 정도였어요. 레닌의 진심이 뭔지는 모르는데 두 호랑이를 싸우게 만들면서 자신의 안전을 유지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전부였을 수도 있고 자신이 건강할 때는 스탈린은 이용했지만 자신이 죽은 뒤에는 야 이거 스탈린은 좀 불안한데 트로츠키가 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는 공개가 안 됐지만 거의 마지막 유서를 보면 나는 동지가 즉 스탈린 동지가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다. 스탈린은 지나치게 거칠다. 스탈린을 그 자리에서 제거하고 더 너그럽고 덜 변덕스러운 인물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이 유언장은 당 중앙위원회에 전달은 되었지만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스탈린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자기 세력으로 포섭해 놨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레닌이 후계자를 정확하게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계자 문제는 애매해지죠. 그래서 스탈린, 트로츠키, 지노비에프 3인을 포함한 7인의 집단 지도 체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산당 전체 내부에서는 스탈린과 트로츠키파로 분열했고 이미 스탈린이 다수파였어요. 스탈린이 이렇게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는 과정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트로츠키가 그 전형적인 약간 지적 교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난 척하니까 밑에 나는 당신의 부하가 되겠습니다 이러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오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탈린은 무조건 주먹으로 해결하는 것 같지만 관리도 잘했어요. 그래서 자기 세력들을 충분히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오늘의 깜짝 퀴즈입니다. 스탈린이 트로츠키를 후계자 구도에서 완전히 밀어내고 레닌의 후계자로 자리매김한 계기가 있었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트로츠키가 레닌의 장례식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이었죠. 그런데 본인이 안 오려고 안 왔겠어요? 당시 트로츠키는 병을 이유로 요양 중이었는데 스탈린이 일부러 날짜를 잘못 알려줘서 불참을 유도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레닌의 장례식은 레닌의 가장 유력한 후계자였던 트로츠키 대신에 스탈린이 그의 후계자라는 걸 선전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소련 권력 구도의 향방을 결정짓는 결정적 장면이 되고 맙니다. 레닌 사망 이후에 스탈린은 당내 인사권을 장악했어요. 트로츠키를 정치적으로 고립시켜서 점차 자기 권력을 강화해 갑니다. 트로츠키는 스탈린의 독재를 공개히 비판하면서 반대파로 활동했지만 1927년 당에서 축출되고 1929년에는 소련에서 강제 추방됩니다. 트로츠키가 추방된 후에 그의 아내와 자식, 조카들 다수가 처형되거나 수용소에서 죽는
비극을 겪습니다. 트로츠키 역시 여러 나라를 떠돌다가 멕시코에 정착하게 되는데 소련의 비밀 경찰이었던 엔카베데는 그를 끊임없이 추적했고 1940년 결국 도끼로 암살당하게 됩니다. 이것도 정말 드라마틱한 얘기가 있는데 그 암살범이 트로츠키 비서하고 연애를 해요. 그 비서가 자기 애인이라고 소개시켜주러 가거든요. 그때 도끼 들고 들어가서 살해해버립니다. 한때는 혁명의 동지였던 트로츠키를 죽인 이유는 뭘까요? 트로츠키는 혁명의 배신자였습니다. 혁명은 감상주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단호함이었고 나는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는 망명 중에도 계속해서 내 체제를 비난하고 반스탈린주의 조직을 꾸미며 소련을 흔들려 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한 혁명의 안정은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었어요. 나는 소련을 지켜야 했고 혁명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지도자보다 강력한 독재를 통해 러시아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스탈린은 1928년부터 국가가 모든 경제를 통제하는 중앙계획 경제를 시행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중공업 육성과 농업의 집단화 두 가지였어요. 농민들의 토지를 몰수해서 국유화시키고 집단 농장으로 강주 이주시켰습니다.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산업화를 진행했죠. 산업화는 극단의 효율을 위해서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혁명 정신으로 초인적인 노동을 강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산업장을 무조건 대규모화합니다. 공장이라는 게 어디 한 부분에 고장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 개를 두며야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데 이게 하루도 제대로 돌아가는 날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세상 모든 게 부족해지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식량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에서 강제 징발과 무리한 계획 생산으로 식량난이 심화되며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대기근이 발생합니다. 거리에는 아상한 사람들이 넘쳐났고 사람들이 인육을 먹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만 300만 명에서 500만 명 이상이 사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오랫동안 같은 나라인데 왜 저렇게 처절하게 전쟁하냐?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스탈린의 5개년 계획은 소련을 단기간에 산업국가로 탈바꿈시키는 데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자국민을 희생시켰던 폭력적 근대화 프로젝트였어요. 스탈린은 집권 내내 엔카베데로 불리는 비밀 경찰 조직을 강화해서 공포 정치를 시행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을 살펴보자면 1936년에서 38년 사이에 있었던 대숙청이 있습니다. 스탈린이 당내 군, 문화계 등 모든 영역에 잠재적 위협 세력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시행했던 대숙청이었어요. 이 시기에 약 150만 명이 체포되었고 그 중에 약 70만 명이 처형됐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씩 처형된 기록도 있습니다. 1948년 말에서 1949년 초부터 스탈린이 주도했던 정치 숙청 사건으로 레닌그라드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 연방 공산당 레닌그라드 지구당에 속한 당 간부 및 관료 약 2,000명이 4년에 걸쳐 숙청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당 간부의 부패 고발 척결 사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스탈린이 레닌그라드 당석이었던 즈다노프의 후계자들이 권력의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해서 일으킨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은 스탈린이 지방 권력의 자율성은 물론이고 잠재적 후계자들도 제거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 숙청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최측근이면서 대체 불가능이라고 할 수 있는 말랭코프, 몰로토프, 크루시초프, 심지어는 악명 높은 비밀 경찰의 수장 베리아까지도 언제 숙청될지 몰라 죽음의 공포를 안고 하루하루 살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내부의 적을 숙청하며 공포 정치로 소련을 단속하던 스탈린. 하지만 외부에도 적은 있었습니다.
1941년 히틀러는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은 지 2년 만에 소련을 기습 공격합니다. 독일의 공격을 미리 보고받고도 스탈린은 설마 하며 조치하지 않았죠. 이 일로 스탈린은 충격에 빠지지만 이내 여기에 대응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스탈린은 2차 세계대전 종결에 큰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내부에서는 국가의 수호자로 명성을 얻게 되죠.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전쟁이 독소 전쟁이었고 여기에는 스탈린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 독소 전쟁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몇 시간은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정말 짧게 개요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군은 바르바로사 작전을 통해서 소련을 기습 공격합니다. 그때 한 번 걷어차면 썩은 문짝처럼 부서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감 있게 뛰어들죠. 우크라이나의 키예프와 민스크 등이 순식간에 함락되고 엄청난 병력 손실을 겪게 되죠. 이 뒤로 독일군은 승승장구해서 모스크바 30km 지점까지 접근하게 됩니다. 또 한 부대는 레닌그라드로 진출해서 레닌그라드를 포위하고 유명한 대포위전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소련이 금방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러나 1941년 10월부터 소련군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독일군이 모스크바 근처까지는 갔지만 그 치밀하던 독일군이 보급 문제에서 완전히 큰 실수를 해서 사실 여기 도착했을 때는 전력의 20%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고요. 러시아의 추위 앞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비교하면 모피 코트 입어야 간신히 버틸 수 있는 추위를 모직 스웨터 입고 간 거예요. 캐시미어 좋잖아요. 소용없어. 비 오듯이 쏟아지는 눈과 습기 앞에서 그냥 얼어붙는 겁니다. 그리고 소련군에게는 비장의 예비 전력이 있었는데 일본을 경계하기 위해서 동부 지역 시베리아에 배치했던 100만이 넘는 극동군이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예비 전력은 러시아 땅에 잔뜩 깔려있는 러시아 국민이었죠. 어마어마한 수를 동원하면서 독일군을 향해서 반격을 시작합니다. 이 첫 번째 대규모 반격으로 독일군은 모스크바에서 100km, 150km까지 무너지듯이 후퇴하게 됩니다. 독일군이 또 쉽게 당하진 않습니다. 있는 대로 병력을 끌어모아서 전략적인 반격을 가하면서 재반격을 시도하는데 이때 벌어진 유명한 사건이 1942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남부 공세입니다. 이때 우크라이나를 지나서 코카소스 유전지대까지 가는 과정에서 독일군 제6군이 스탈린그라드로 돌입하게 되죠. 이 원래 목적은 소련의 곡창지대와 유전지대인 코카소스 지역을 장악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목숨 걸고 덤벼들 땅은 아니었는데 그 차례치는 어떡하다 스탈린그라드로 바꿔놔가지고 히틀러는 히틀러대로 그 이름 마음에 든다. 꼭 점령해라. 스탈린은 스탈린대로 내 이름을 걸은 곳 그리고 자기 또 이게 전설이 있는 곳이잖아. 여기를 뺏길 수 없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수십만 명의 병력이 투입되면서 양쪽 다 죽음의 승부를 하게 됩니다. 독일군은 독일군대로 싸워서 점령하라. 소련은 소련대로 후퇴는 없다. 심지어 민간인들도 후퇴를 못하게 하죠. 결국 물량작전에서 독일군이 패하게 되죠. 독일군 육군이 포위되면서 항복하게 되고 이것이 전쟁의 전환점이 됩니다. 자, 이 뒤로 독소전쟁에서는 소련군이 일방적으로 이길 것 같지만 밀리는 독일군이 또 반격하고 그러다 보면 소련군이 주춤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결국 1944년, 45년쯤에 소련이 이제 독일 영토대로 진입하면서부터 독일군의 이제 반격이라는 거 없이 그냥 이제 독일이 항복할 때까지 밀려나가게 되는데요. 사실 이때의 전쟁에서 밀고 밀리는 데는 양쪽의 두 독재자의 영향이 정말 컸어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이때 항상 하는 게 좀 이길 것 같아. 그러면 자기가 또 이렇게 막 명령을 내려요. 3개월 동안 밀어붙여. 군대가 3개월 계속 못 싸워요. 병력들이 굶고 지쳐서 그냥 70~80%가 날아가 버려요. 그럼 독일군은 막 밀리다가 보니까 얘들이 갑자기 허약해졌네? 이럴 때 이제 또 전술적인 반격을 하죠. 그래서 독일군이 또 승리하면 히틀러가 가만히 안 있어요. 야, 이겼잖아. 저쪽으로 밀어붙여. 그러면 이기던 싸움이 대살육전으로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독재자 두 명이 정면 대결을 하면서 1,000만 명 이상의 생명이 정말 애꿎게 희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45년 봄에 소련은 베를린까지 진격했고 히틀러의 자살과 독일의 항복을 얻어내게 됩니다. 스탈린은 몇 가지 장점이랄까 특별한 능력이 더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전후의 세계 질서 개편과 소련이 세계 최강국이 되어서 세계 혁명을 달성할 수 있다는 목표의식, 이를 위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전 중에 유명한 카이로 얄타 회담이 열리죠. 이때 처칠도 스탈린에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스탈린은 사실 허세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칠한테 이렇게 압박하는 허세는 안 하는데, 그래도 처칠 기록 봐도 갑자기 이렇게 편지 딱 쓰면서 딱 도장 찍고 이렇게 합시다. 뭐 좀 이렇게 하면서 나 조금 더 건드리면 나 욱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을 살짝 주면서 하는데, 루즈벨트 앞에는 그냥 형님 편하게 생각하시죠. 이러는 수준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루즈벨트도 이걸 연기라고 생각했던 건 같은데, 자기가 스탈린을 가지고 논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었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소련은 미국과 더불어 세계 양대 초강대국으로 부상합니다. 이에 따라 스탈린은 대조국 전쟁의 승리자, 인민의 아버지와 같은 신격화된 칭호를 부여받으며 절대 권력자의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됩니다. 철의 독재자에게도 가족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순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나데즈다 알릴루에바는 스탈린의 두 번째 아내입니다. 굉장히 독립적인 성향이 강했던 여성으로 스탈린과 자주 부딪혔고 스탈린과 다툰 후에 총으로 스스로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인은 충수염으로 발표되었고 그녀의 죽음 이후에도 이 일은 오랫동안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정확한 사인을 숨겼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이었던 야고프 주가시빌리 스탈린은 아버지 스탈린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를 조율해주는 사람이 바로 나데즈다였다고 하죠. 그녀의 죽음으로 부자 사이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전선에 투입되어 싸우다가 1941년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스탈린은 이 소식을 듣고 엄청 분노했다고 그래요. 자식이 권총 자살할 것이지 왜 포로가 되는 거야. 당시 독일은 야코프를 전쟁포로 교환의 카드로 사용하려고 했죠. 히틀러는 소련군이 스탈린그라드에서 포로로 잡은 독일군 원수 파울루스를 석방하는 조건으로 야코프와 맞교환하자고 제안했지만 스탈린은 이를 거절합니다. 내가 이놈들과 거래 따위를 할 수는 없다. 전쟁이라면 끝까지 전쟁으로 버티는 거야. 이후 야코프는 포로 수용소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게 전개철저하게 뛰어들어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는 설도 있고 독일군이 살해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스탈린은 공개적으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죠. 굉장히 비정한, 아니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는데 측근과 가족들에 따르면 그는 야코프의 죽음을 깊이 슬퍼하고 죄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스탈린이 가장 사랑한 자식으로 알려진 스베틀라나 알릴루에바.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 있던 시절에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자유롭지도 평온하지도 않았죠. 스베틀라나는 스탈린 사후에도 정부의 감시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1966년 말에 그녀가 동거하던 인도인 남자가 죽자 그의 유고를 유족에게 전해준다는 명목으로 소련 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인도로 짧은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여행 도중에 뉴델리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합니다. 이 일은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고 소련은 큰 충격에 빠지죠. 자신을 찾기 위해서 망명을 선택한 스베틀라나는 서방 세계에서도 스탈린의 딸로 유명세를 치렀죠. 이 때문에 미국, 영국, 스위스를 오가면서 국적과 이름까지 바꿨지만 끝내 완벽한 자유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스탈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8년 이상 소련을 지배했고 그 말년은 건강 악화와 극도의 고립 그리고 가족 문제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을 누렸던 독재자라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죠. 스탈린의 마지막 순간은 어땠을까요? 1953년 2월 28일 토요일, 스탈린은 말렌코프, 베리아, 프루시초프, 볼가닌을 저택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혈압이 높았고 동맥경화증도 진행되고 있었지만 자기 주치의까지 숙청해버린 의사 음모 사건 이후로 의사 진료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대신에 민간요법 수준으로 자가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죽기 전날에도 한정막 사우나를 했는데 이것이 그의 사인으로 알려진 뇌졸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경호원들은 이상한 징후를 느꼈다고 해요. 전혀 인기척이 안 나는 거죠. 그러나 불안해하면서도 아무도 확인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건수가 올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경호원이 우편물을 들고 간 거예요. 갔더니 없어. 그래서 이방 저방 찾다 보니까 식당에 쓰러져 있는 스탈린을 발견하게 됩니다. 뇌졸중에 이겨왔으면 밤새도록 어마어마한 고통에 시달렸을 텐데 소리도 못 지르고 벨도 못 누르고 뭐 그 와중에 실례도 했다고 그러고 하여간 밤새도록 죽음과 사투를 벌였는데 그래도 이때까지 경호원을 알아볼 정도의 의식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경호원을 보자 손짓을 했다네.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냐면 밤새도록 고통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경호원들이 달려와서 소파에 누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누구한테 연락하니 그래서 직속 상관인 국가보안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더니 나는 결정 못해. 뭐 어떻게 해야 돼? 밑에 있는 그 여러 명을 동시에 불러. 이래서 베리아, 말렌코프 이렇게 여러 명 불렀는데 그 말렌코프도 나는 몰라. 뭐 이래가지고 결국 베리아와 후르시초프, 볼가닌, 말렌코프 4인방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 혹시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우리 회의에서 같이 결정한 거다. 서약해라.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다. 이러고 얘기하고 스탈린한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그리고 갔더니 스탈린이 코를 보면서 주무시고 계시더래. 그러니까 야이 그냥 피곤해서 쓰러지신 건데 이거 갖고 그러면서 경호원들한테 화를 내고 가버립니다. 이래서 또 골든타임을 놓쳐버리죠. 결국 3월 2일이 돼서야 의사가 왔는데 이미 치료 불가능한 상태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지내다가 5일 밤에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채로 사망하게 됩니다. 스탈린은 신중하고 약은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자기 절제도 잘했어요. 이 모든 것이 보통 사람과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비상시엔 비상한 방법을 써야 한다. 러시아는 서방 세계가 아니다. 러시아 현실에서는 러시아의 현실에 맞는 단호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 말도 논리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내용과 방법의 정도인데 이 부분에서 스탈린은 혁명 동지들과도 크게 달랐죠. 역사를 보면 전쟁이든 혁명이든 이상으로 무장한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스탈린의 방법이 단숨에 러시아를 발전시켰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잠깐 겉보기에 그랬던 것뿐입니다. 사실은 깊은 상처와 피를 남겼죠. 스탈린에 대한 단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인물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